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지점으로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이제 막 출근한 듯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이름은 고은혜. 오늘부터 이 해성그룹 지사의 신임 이사로 부임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분한 갈색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거의 하지 않아 본연의 청초한 얼굴이 드러났다. 검정색의 심플한 투피스는 그녀의 가녀린 체구를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그녀의 첫인상은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어딘가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의구심과 무관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이 거대한 지사의 이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무언의 질문이 공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바탕 소란이었다. 저 안쪽 지사장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 직원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한 남자의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압압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 네가 뭔데 내 결정에 토를 달아? 그 남자는 바로 지사장 김상철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지사를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법과 같았다. 김상철은 늘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그 때문에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그 불안정함은 그의 신경질적인 성격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지금처럼 말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성 직원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어디서 감히? 김상철의 위압적인 태도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감히 지사장에게 맞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침묵을 택했지만 은혜는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조용하고 단호한 움직임은 긴장된 공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김상철은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신입 이사가 겁도 없이 나서는군. 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명백한 위협이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김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상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하! 위협? 내가 이 회사의 지사장이야. 내 말이 곧 규칙이라고. 그는 오른손으로 여성 직원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여성 직원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은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온화함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몸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어떤 예고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김상철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김상철은 은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은혜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놓으세요. 은혜가 조용히 명령했다. 이런 무례한, 감히 내가. 김상철은 분노에 가득 차 은혜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은혜의 빠른 움직임에 의해 제지당했다. 은혜는 김상철의 손목을 비틀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어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어붙였다. 김상철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경고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힘이 담겨 있었다. 김상철은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자신의 약점인 다리를 이용한 은혜의 행동에 더욱 격분했다. 감히 나를 모욕해. 네가 누군데? 은혜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공허해졌다. 그리고는 묵직한 힘을 실어 김상철의 가슴팍을 밀쳐냈다. 쾅! 김상철의 몸이 뒤로 크게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안경이 깨지면서 렌즈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무실은 완전히 정지 상태가 되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신입 이사가 첫 출근 날에 지사장을 때려 눕혔다. 그것도 그의 가장 민감한 약점을 이용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겁에 질려 떨었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은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쓰러진 김상철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부상당한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기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여성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지사장실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인 총재 박현우였다. 그는 이 지사의 총재이자 해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나타나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우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은혜는 현우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사무실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김상철과 은혜를 번갈아 보았다. 김상철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총재님, 저 여자가, 저 신입이사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김상철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김상철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김 지사장님은 일단 휴식을 취하고 모든 업무는 저에게 보고하세요. 현우는 차가운 명령을 내리고 직원들에게 해산하라고 손짓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은혜와 김상철 그리고 총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는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했다. 신임 이사를 해고할까? 아니면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갈까? 현우는 은혜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고 이사,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은혜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이 모든 소동과는 무관하다는 듯 침착하게 걸어갔다. 현우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더 팽팽해졌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신입 이사, 미쳤나 봐. 첫날부터 지사장한테 대들다니. 하지만 지사장이 먼저 잘못했잖아. 매번 직원들 괴롭히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상대가 지사장인데 이제 곧 잘리겠지. 모두가 은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한 남성 직원, 은혜가 구해주었던 여성 직원의 동료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총재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은혜의 행동은
용기 있는 정의의 행동이었다. 그가 아는 한 이 지사에서 김상철의 폭력을 막아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총재실안 현우는 은혜를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단단했고 그의 어깨는 넓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오늘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고 이사. 저는 정의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은혜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현우는 몸을 돌려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 안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상철 지사장은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은혜는 현우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정이 있다고요? 폭력과 횡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은 없습니다. 총재님께서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당신이 이 일에 더 이상 깊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위험한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경고는 은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김상철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현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듯했다. 은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올랐다. 이 남자 박현우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와 김상철 지사장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관계가 있는가? 그녀는 직감했다. 이 첫날의 소동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총재실의 문이 닫히자 바깥 사무실의 소란스러운 수군거림은 차단되었다. 현우는 은혜에게 등을 보인 채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은혜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침묵을 기다렸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 상황을 그저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김상철의 행동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드디어 현우가 입을 열었다. 김상철 지사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은혜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고통은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제가 본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폭력이었습니다. 총재님께서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는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당신은 여전하군요. 정의롭고 용감하고 그리고 무모합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고운해. 당신이 이곳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만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행동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녀는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떤 조각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가 내민 서류에는 김상철 지사장이 저지른 횡포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의 익명 제보, 부정 회계 기록, 그리고 은밀한 뒷거래 정황까지. 서류는 그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모두 제가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조사해온 내용입니다. 김상철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해성그룹의 고위 간부 몇 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한꺼번에 끌어내리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오늘 행동은 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저 한 개인의 폭력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뱀의 머리를 건드린 셈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싸움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합니다. 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상철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뚝거리는 불쌍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잔인하고 교활합니다. 그는 오늘 당신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고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무슨 일이죠? 그래요. 내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은혜를 바라보았다.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김상철이 벌써 일을 키웠군요. 은혜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본사에서 벌써부터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은 김상철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현우의 계획까지도 위험에 빠뜨렸다. 총재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책임입니다.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김상철의 부하 직원 중 몇 명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협력하십시오. 현우는 은혜에게 서류철을 넘겨주고는 서둘러 총재실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은혜는 현우가 남긴 서류철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정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김상철은 반드시 복수할 것이고 그녀는 그 복수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었다. 서류들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김상철의 잔혹한 행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직원들의 익명 제보에는 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직원의 제보는 은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사장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매우 유능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었을까? 은혜는 그 직원의 제보를 통해 김상철의 다리 부상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며 그의 잔혹한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약점을 알아야만 그와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문이 노크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까 김상철에게 위협을 당했던 여성 직원이었다. 그녀는 은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은혜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으세요? 놀랐을 텐데. 은혜는 따뜻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여성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사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총재님께서도 이사님을 해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 뛰어들었고 뒤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여성 직원은 은혜의 굳은 의지에 감동받은 듯했다. 이사님, 저희 동료 몇 명이 이사님을 돕고 싶어 합니다. 김상철 지사장님의 횡포에 고통받던 직원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사님 같은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은혜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용기를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은혜는 여성 직원과 몇몇 동료들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은 김상철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했다. 그들은 은혜에게 김상철이 단순히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중요한 사업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은 김상철의 다리 부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일은 회사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상철 지사장님은 과거 해성그룹의 아주 유능한 인재였어요. 그는 총재님의 아버지인 전 총재님을 아주 잘 따랐죠. 한 직원이 말했다. 그런데 전 총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현 총재님께서 자리를 물려받으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김상철 지사장님이 다리를 다친 것이 전 총재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은혜가 물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 총재님과 김 지사장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갈등이 지사장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현우가 왜 김상철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지, 왜 그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직장 내 폭력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비극과 기업의 어두운 과거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고 그 싸움의 끝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총재실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은혜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우가 건넨 서류철과 방금 전 여성 직원과 동료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녀의 사고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단순히 한 개인의 횡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해성그룹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파헤치는 거대한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리를 저는 지사장 김상철과 그를 감싸고 있는 듯한 총재 박현우,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전 총재의 죽음이 얽혀 있었다. 은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감한 행동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전략이 필요했다. 상대는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거대한 조직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김상철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다리 부상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부상은 그의 성격이 잔인하게 변한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상이 전 총재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그 사건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김상철 지사장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요. 은혜는 전화를 걸어 어젯밤 만났던 여성 직원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남자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김상철 지사장님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였던 이 대리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는 지금 지방지사로 발령받아 가버렸지만 지사장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은혜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차를 몰고 지방지사로 향했다. 그녀는 이 대리를 만나 김상철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이 대리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은혜가 김상철의 부당한 행위들을 막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을 열었다. 김상철 지사장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전 총재님의 오른팔이었고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로 손꼽혔죠.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 이후로 변했습니다. 이 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총재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날 김 지사장님도 함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현 총재님도 계셨다고 하더군요. 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의 모든 기록은 곧바로 봉인되었고 총재님과 김 지사장님 모두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김 지사장님은 갑자기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전 총재님을 추모하는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지금의 지사로 발령받아 왔죠. 그때부터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따뜻하고 부하들을 잘 챙기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괴물 같습니다. 이대리의 이야기는 은혜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김상철의 부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총재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였다. 그리고 현우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상철을 보호하고 있었다. 은혜는 본사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는 김상철의 부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가 저지른 횡령과 뒷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조사 결과 김상철이 빼돌린 자금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혜성그룹의 비밀 연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현우였다. 고 이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장 저와 만나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가득했다. 은혜는 현우를 만났다. 현우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상철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폭행으로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본사 직원이 아닌 혜성그룹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공식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신임 이사로 부임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작은 컨설팅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현우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김상철은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하청업체 직원이 본사의 지사장을 폭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었다. 그는 당신을 쉽게 해고하고 매장하려 할 겁니다. 현우가 말했다. 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저 역시 그를 상대로 싸울 겁니다. 현우는 그런 은혜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문득 과거의 어떤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현우는 고개를 흔들며 과거의 기억을 떨쳐냈다. 김상철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 할 겁니다. 그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두려움 없이 말했다. 저는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신다면 저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 안에는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이 싸움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뒤를 봐주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싸움은 단순히 김상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혜성그룹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깊은 비밀들을 드러냈다. 현우는 김상철의 다리 부상과 전 총재의 죽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상철은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물었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현우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은혜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의 정의감이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은혜는 현우의 경고와 함께 그의 신뢰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지령을 받거나 그의 계획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정의감으로 이 싸움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김상철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부당한 행위와 그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은혜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의 복수는 김상철의 명예와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현우의 비밀스러운 지원과 김상철에게 고통받던 직원들의 도움을 등에 업고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상철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타올랐다. 첫 번째 공격은 자료 수집이었다. 은혜는 밤낮 없이 김상철의 비리 자료들을 파헤쳤다. 그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혜성그룹에 합류하기 전 그녀의 이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복잡한 기업 구조와 회계 시스템을 꿰뚫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김상철이 빼돌린 자금이 어떻게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직원들의 익명 제보를 통해 김상철이 위조한 서류와 공모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들은 김상철을 부패와 횡령의 덫에 가두기에 충분했다. 은혜의 예상대로 김상철은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신입 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불안정한 왕국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은혜를 해고하려던 계획이 현우에 의해 차단되자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은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혜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고 이사가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 직장에서 해고당했대. 저 여자 총재님과 불륜 관계래. 그래서 총재님이 저렇게 감싸고 도는 거라잖아.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들은 사무실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은혜를 지지하던 직원들도 김상철의 위협과 소문 때문에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상철이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고립되고 약해졌을 때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 할 것이다. 김상철의 다음 공격은 직접적이었다. 그는 은혜에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알파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맡겼다. 겉으로는 은혜에게 기회를 주는 듯 했지만 사실 이것은 교활한 함정이었다. 알파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예산은 바닥났고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위조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김상철은 은혜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게 한 후 그 책임을 모두 그녀에게 뒤집어 쓰일 생각이었다. 고 이사,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김상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당신이 져야 할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은혜는 그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지만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김상철의 더 깊은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파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자료들에는 수많은 구멍과 모순들이 발견되었다.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고 중요한 기술 자료들은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현우는 그녀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위험한 선택에 대해 경고했다. 김상철은 당신을 파멸시키려 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이 김상철의 부패 네트워크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돈을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역이용해서 그를 잡을 겁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은혜의 당당한 모습에서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은혜의 결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김상철의 다리 부상과 관련된 비밀을 캐는 것은 잠시 미뤄 주십시오. 그건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현우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금 당장 김상철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알파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문서들을 재분류하고 위조된 기록들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며칠 후 은혜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알파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지만 사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거대한 자금 세탁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자금은 해성그룹의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인사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김상철은 단순한 지사장이 아니라 거대한 검은 거래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은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위조된 서류들 속에 숨겨진 진짜 회계 장부를 찾아냈다. 그 장부에는 김상철이 자금을 빼돌린 모든 내역과 그와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 명단에는 해성그룹의 부사장과 몇몇 이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박력의 시간이 왔다. 은혜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을 노렸다. 그날 김상철은 알파 프로젝트의 실패를 빌미로 은혜를 비난하고 해고하려 할 것이다. 은혜는 그를 먼저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김상철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했다. 고 이사, 당신은 알파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이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김상철이 말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는 김상철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사장님, 제가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했다고요? 아니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성공할 의도가 없던 프로젝트였죠. 김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사회 테이블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알파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 내역들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빼돌린 자금의 흐름,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그와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사회장은 술렁거렸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사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김상철이 소리쳤다.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들은 제가 직접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사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진짜 회계 장부입니다. 은혜는 김상철의 서명이 담긴 회계 장부를 이사회 의장에게 건넸다. 김상철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은혜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그러나 그 순간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김상철을 제지하며 그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현우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상철 지사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현우의 말에 김상철은 은혜와 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현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네 아버지처럼 나를 파괴하려 하는군. 김상철의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더욱 심하게 떨렸고 그는 은혜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뭔데 감히 날 심판해.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가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은혜는 김상철의 비이성적인 외침에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의 다리를 다치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녀를 비난하는 걸까? 그의 절규는 마치 과거의 어떤 깊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김상철을 응시했다. 은혜는 이제 알았다. 김상철의 다리 부상과 관련된 진실은 그가 저지른 비리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현우와 은혜, 그리고 김상철을 둘러싼
거대한 비극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김상철의 비이성적인 절규는 이사회장을 침묵에 잠기게 했다. 모든 시선은 혼란스러워하는 은혜와 고통스러운 표정의 현우에게로 향했다. 네가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김상철은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악령에 사로잡힌 듯 은혜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현우는 재빨리 김상철을 진정시켰다. 상철아, 그만해.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이사들에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김 지사장이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상철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은혜를 향한 증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은혜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그는 왜 그녀를 비난하는가? 그녀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그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오해와 비극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이라는 것을 은혜는 직감했다. 이사회는 중단되었지만 은혜는 총재실로 현우를 찾아갔다. 그녀의 표정은 굳건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총재님, 김상철 지사장님께서 저를 비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그를 찾아가겠습니다. 현우는 은혜의 결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당신을 나를 대신해 증오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혼란스러웠다. 대신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우는 자신의 과거와 김상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전 총재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5년 전, 현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귀국했다. 당시 김상철은 현우의 아버지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이었다. 그는 곧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현우는 그때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은혜와 매우 닮은 그의 약혼녀였다. 내 약혼녀는 김상철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처럼 서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김상철을 지나치게 경계하셨고 그에게 어떤 약점을 쥐고 흔들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 김상철은 아버지와 함께 차 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렸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은혜가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는 내가 냈습니다. 은혜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와 김상철은 사업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김상철을 협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려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김상철의 다리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상철이 다리를 절게 된 진짜 이유, 현우가 그를 감싸고 도는 이유, 그리고 김상철이 그녀를 증오하는 이유까지. 김상철은 현우가 자신의 다리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은혜가 현우와 함께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믿었다. 은혜와 현우의 약혼녀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김상철은 은혜를 그녀와 동일시했고 그녀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증오했습니다. 내가 그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그의 꿈을 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가 다쳤을 때
그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그의 다친 다리를 이용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약혼녀와 함께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혼녀는 그가 나를 배신하고 그녀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들 모두는 거대한 오해의 희생자들이었다. 김상철은 현우를 오해했고 현우는 김상철을 오해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중심에는 현우의 아버지의 욕망과 비뚤어진 집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지사장님의 횡포와 비리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더라도 무고한 직원들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현우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김상철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었다. 현우는 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압니다. 김상철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현우는 은혜에게 자신의 약혼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름이 은혜였습니다. 당신과 이름도 같고 외모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철이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현우의 말을 듣고 과거의 어떤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기억했다. 5년 전 그녀의 약혼녀였던 그녀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그녀는 언니가 약혼자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혼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약혼자가 바로 현우였다. 은혜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압도당했다. 총재님, 제 언니의 이름은 고은아였습니다. 그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우는 은혜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고은아, 당신의 언니였습니까? 그녀가 은혜의 동생이었다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과거의 모든 오해와 비극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이미 5년 전부터 엮여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총재실로 들어왔다. 그는 현우의 오른팔이자 현우의 개인 비서인 이태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김상철 지사장님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은혜와 현우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모든 오해를 풀려는 순간 김상철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려 했다. 그들은 이제 김상철을 구해야 했다. 그들의 목적은 복수도 정의도 아닌 한 인간을 구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비극을 끝내는 것이었다. 은혜와 현우는 동시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복수 대신 오직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김상철은 자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혜와 현우는 그가 살아서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의 오해를 풀기를 바랐다. 그들의 목적은 이제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 현우는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현우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잠시 넋을 잃었다. 그녀의 모습은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은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은혜 씨,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당신에게 말해줬어야 했었는데. 현우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혜가 자신의 언니와 김상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얽힌 비극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괜찮습니다. 총재님께서 저에게 진실을 숨기려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언니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은혜와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제 김상철을 만날 수 있었다. 김상철의 병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은혜와 현우가 병실로 들어오자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나를 비웃으러 온 거냐?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천천히 김상철에게 다가갔다. 지사장님, 저희는 지사장님을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사장님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사장님의 다리를 다치게 한 사람은 박현우 총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사장님의 약혼녀를 죽인 사람도 박현우 총재님이 아닙니다. 김상철은 은혜의 말에 경악했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박현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그 사고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상철아, 네가 오해한 거야. 그날 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내 아버지 전 총재님이었다. 김상철은 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거짓말 마. 네 아버지는 운전을 못하셨어. 그는 나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고. 아니, 그건 네가 모르는 사실이야. 아버지께서는 너를 견제하기 위해 몰래 운전을 배우셨어. 그는 너를 믿지 못했고 너의 능력을 두려워하셨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너를 협박하려 하셨어. 네가 내 약혼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지. 현우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가 너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나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그가 내린 순간 뒤에서 오던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다. 김상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5년 전의 기억을 되짚었다. 사고 당시 그는 정신이 혼미했고 모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현우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을 믿고 현우를 증오했다. 하지만 현우의 말은 그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직전 그는 분명히 전 총재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은혜는 현우의 말에 덧붙였다. 지사장님, 제 언니는 지사장님의 약혼녀였던 고은아는 그날 밤 지사장님과 헤어지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총재님과 결혼하기 위해 지사장님을 떠나려 했죠. 그래서 지사장님께서 약혼녀를 죽였다고 오해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 언니는
그날 밤 지사장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사장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사장님께 총재님을 떠나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웠다. 그때 김상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은하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니. 그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현우를 증오하고 은혜를 증오하며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잘못된 기억과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지사장님, 제 언니는 그날 밤 지사장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사장님을 믿었고 지사장님께서 총재님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지사장님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김상철은 은혜의 말을 듣고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지난 5년간의 고통과 분노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현우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현우는 자신을 구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의 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은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김상철은 후회하며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지사장님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사장님께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사장님께서 진실을 밝히신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님께서 저지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지사장님께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지사장님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김상철은 은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고은혜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은혜에게 다가갔다. 고은혜, 당신의 언니는 당신을 내게로 인도한 것 같군. 그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전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김상철은 병실에서 안정기를 가졌다. 그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는 현우와 은혜의 말을 통해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큰 오해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망가뜨린 사람이 현우가 아닌 현우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증오했던 은혜가 자신의 약혼녀였던 은하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자신을 향한 깊은 후회로 바뀌었다. 현우와 은혜는 병실을 오가며 김상철을 돌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과거의 비극적인 희생자로 보았고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들은 김상철에게 자신의 비리를 밝히고 그와 공모했던 사람들을 폭로할 것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김상철도 은혜와 현우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총재님,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과 속죄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상철은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그와 공모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현우와 은혜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에는 해성그룹의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검찰의 일부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김상철은 단순한 부패의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중간 관리자였던 것이다. 현우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검찰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김상철이 저지른 비리, 그리고 해성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 모두 폭로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현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현우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김상철의 자백은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대규모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해성그룹은 물론 정계와 법조계까지 뒤흔들리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성그룹 총재, 부패 스캔들 직접 폭로, 다리저는 지사장과 신임 이사의 숨겨진 진실, 전 총재 죽음의 미스터리 5년 만에 밝혀지다. 사람들은 은혜와 현우, 그리고 김상철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상철과 공모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은혜와 현우, 그리고 김상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은혜와 현우의 관계를 왜곡하고 김상철의 자백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은혜를 위협했다. 그녀의 가족들을 들먹이며 그녀가 진실을 덮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각오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그리고 김상철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은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상철이었다. 그는 병원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광기에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평화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고 이사님, 아니, 은혜 씨.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김상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사장님? 김상철은 잠시 머뭇거렸다. 은하의 묘지에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언니, 은하는 김상철의 약혼녀였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김상철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은혜는 김상철의 부탁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은혜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들은 함께 은하의 묘지로 향했다. 은하의 묘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김상철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하,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너를 지키지 못하고 너의 마음을 몰라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오열하며 묘비의 얼굴을 묻었다. 은혜는 조용히 김상철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언니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김상철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때 현우가 묘지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은혜와 김상철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들 옆에 섰다. 그들은 모두 은하의 묘비 앞에 서서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용서와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리는 이제야 은하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가 혜성그룹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언니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현우와 김상철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은혜와 현우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과거의 비극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김상철의 자백을 기반으로 혜성그룹의 부패 네트워크를 척결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다. 그들의 목적은 김상철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비극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현우는 김상철이 넘겨준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혜성그룹 내부의 부패뿐만 아니라 정계와 법조계에 걸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연일 혜성그룹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열광했다. 다리를 저는 지사장과 신임 이사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은 이제 정의를 향한 용감한 투쟁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다. 하지만 부패 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김상철의 자백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은혜와 현우를 협박했다. 그들은 현우의 과거와 은혜의 관계를 왜곡하고 은혜의 가족을 위협했다.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우는 은혜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은혜에게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은혜는 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총재님,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그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김상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그를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며칠 후 은혜는 김상철을 찾아갔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은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혜 씨, 왜 여기에? 지사장님,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상철은 은혜의 말에 망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은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가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지사장님이 필요합니다. 지사장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사장님의 지난날에 대한 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사장님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은혜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김상철은 은혜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은혜 씨,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검찰로 향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향해 걸어가는 두 전사와 같았다. 검찰청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은혜와 김상철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김상철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해성그룹 지사장 김상철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김상철의 자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김상철은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박현우 총재님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총재님을 오해하고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저를 용서하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총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김상철의 말은 기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들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현우는 김상철을 단죄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를 구하려 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때 은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는 김상철 지사장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 언니의 이름은 고은하였습니다. 그녀는 김상철 지사장님의 약혼녀였고 박현우 총재님의 약혼녀였습니다. 은혜의 말은 기자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그들은 은혜와 현우 그리고 김상철의 관계가 단순한 기업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 가족의 비극과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다. 은혜는 말을 이어갔다. 제 언니는 김상철 지사장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총재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진심은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자극적인 기사를 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되었다. 이때 현우가 은혜의 옆에 섰다. 그는 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은혜에게서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익숙함과 그리움은 그녀가 그의 잃어버린 약혼녀 은하의 동생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았다.
사랑, 용서, 그리고 희망까지. 김상철의 자백과 은혜의 폭로는 언론을 뒤흔들었다. 해성그룹의 부패 네트워크는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김상철과 공모했던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소환되었고 그들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김상철의 부하들은 이제 그의 고백으로 인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우는 그룹 총재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포함한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성그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기업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개혁 의지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해성그룹은 오히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은혜는 해성그룹의 새로운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현우와 함께 해성그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김상철에게 고통받았던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리더십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녀의 존재는 직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김상철에게 위협당했던 여성 직원이 은혜에게 말했다. 이사님 덕분에 저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용기를 낸 사람은 김상철 지사장님입니다. 김상철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처벌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자수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은혜와 현우에게 그리고 해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용서와 화해를 통해 자유로워졌다. 감옥에 수감되기 전 현우와 은혜는 김상철을 만났다. 김상철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총재님, 은혜씨, 두 분 덕분에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는 김상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상철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너를 기다릴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김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와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난 5년간의 증오와 고통 대신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상철이 수감된 후 해성그룹은 빠른 속도로 안정과 성장을 되찾았다. 현우는 그룹을 이끌고 은혜는 윤리위원장으로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해성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은혜와 현우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결혼식 날, 은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반영하는 듯 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동에 젖었다.
그는 그녀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그녀를 통해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은혜야. 현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가 혜성그룹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복수를 혜성그룹과 현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힘이 되었다. 세월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렀다. 혜성그룹은 현우와 은혜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과거의 부패와 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채웠다. 직원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은혜가 이끄는 윤리위원회는 모든 부서의 업무를 감시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았다. 그녀는 권위적이지 않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현우는 총재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철학을 펼쳤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은혜는 그의 가장 강력한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한쪽은 강인한 추진력으로 그룹을 이끌었고, 다른 한쪽은 섬세한 통찰력으로 그룹의 윤리적 나침반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이야.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비극을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되었다. 한편 김상철은 감옥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재정립했다. 그는 감옥에서 회계와 경영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현우와 은혜는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몇 년 후 김상철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의 한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다. 현우는 그에게 혜성그룹의 작은 자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김상철은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싶었다. 김상철은 새로운 회사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폭력적인 성격을 버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김상철은 은혜와 현우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총재님, 은혜 씨,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현우와 은혜는 김상철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김상철은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때보다도 당당하고 자유로웠다. 시간이 더 흘러 현우와 은혜에게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
그들은 딸에게 은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들의 딸은 현우의 눈매와 은혜의 미소를 닮았다. 그녀의 존재는 과거의 모든 비극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야기는 한 해성그룹의 사내 잡지에 실린 기사로 마무리되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다. 해성그룹의 새로운 시대. 해성그룹은 오늘날 한국 기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과거의 비극을 용서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박현우 총재, 고은혜 윤리위원장, 그리고 김상철 이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의는 복수와 단죄가 아닌 용서와 화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때 다리를 저는 관리자와 신입 여직원이었던 그들의 만남은 한 기업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사 끝에는 해성그룹의 3명의 주역, 현우, 은혜, 그리고 김상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과거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비극은 행복으로, 증오는 사랑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